어머님,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십니다. 예비사위가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앉아있던 그 남자, 26해 전 제 앞에서 사라진 그 사람,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 남편이 제 딸의 시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처음 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채웠습니다. 딸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 남자가 당신 아버지라고. 저 남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석 달 전 딸아이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나 소개할 사람 있어. 딸 수진이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비누 거품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야? 응. 회사 선배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수진이는 29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나이였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만나보자. 엄마가 밥 사줄게. 엄마, 근데 있잖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상견례 하자고 하는데 괜찮아? 상견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없다는 게 이럴 때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 엄마 혼자 갈게. 엄마, 괜찮아. 요즘은 다들 그래.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콸콸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박민우.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6해 전, 수진이가 겨우 3살이던 그의 겨울, 그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사업 때문에 부산 간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틀 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민우가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어느 날 증발한 남편 대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저는 그가 저지른 빚더미 속에서 홀로 절망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석 달 뒤 바다에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과 유품을 보며 그가 죽었다 믿었고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위패 하나만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26년 죽은 남편을 가슴에 묻고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며 억척스러운 어미로 버텨온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뻘건 고무장갑 속 짓무른 손등과 새벽 경비실에 실린 냉기를 베개 삼아 26해 세월을 딸아이의 꿈을 괴는 주춧돌로 바쳐왔습니다. 아빠는 별이 되었다는 시린 거짓말을 삼키며 자란 아이는 기특하게도 어미의 거친 손마디를 묻지 않은 채 어느덧 눈부신 면사포를 준비하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비 없는 상견례 자리에 홀로 세워야 할 딸, 아버지 없이 자란 딸이 이제 시집을 간다는 게 마냥 기쁘지만 않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강남의 한정식집, 수진이가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 상대 부모님도 편하신 분들이래. 그래, 알았어.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옷. 다림질을 하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라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이 자꾸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견례 당일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수진이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그 남자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 곧 오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 그 뒤를 따라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회색 정장,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두툼한 안경. 그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 26해 전 제 눈앞에서 사라진 그 얼굴. 조금 늙었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매년 기일을 챙기며 가슴에 묻었던 남편의 얼굴, 26년 세월 무색하게 그대로였습니다. 심장은 벼랑 끝에 선 듯 요동치고 손끝은 얼음물에 담긴 듯 굳어졌습니다. 가뭄의 논바닥처럼 마른 입술은 차마 비명 한마디도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허나 그는 길가의 무심한 돌을 보듯 서늘한 눈빛으로 나를 지나쳤습니다. 처음 뵙는다는 정중한 가면을 쓴 채 제 딸의 시아버지 자리에 앉아 잔인한 미소를 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십니다. 예비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우입니다. 그의 목소리, 26해 전 그대로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한때는 그 목소리가 제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반듯한 명함. 대표이사 박민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심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혈압이 좀 낮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혈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이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일단 앉으시죠. 예비 사위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너비, 불과 1미터 남짓. 그 거리를 사이에 두고 저는 그 사람과 마주 앉았습니다. 26해 만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수진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진이가 있었으니까요. 제 딸이 바로 옆에 앉아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아들이 수진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예비 사위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똑 부러지고 일도 잘한다고. 며느리감으로 이만한 사람이 없대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오빠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수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몰랐습니다. 저 아이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바로 저 아이의 친아버지라는 걸. 그 남자가 수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듯한 표정. 그러나 이내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 씨,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말투.
마치 정말로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제 딸아이를 남의 자식 보는 듯한 저 남자의 태연한 눈빛에 억눌러온 분노가 치밀어 목구멍 끝까지 화끈거렸습니다. 무릎 위에서 경련하던 주먹은 손바닥 살점을 악착같이 파고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이라 부르며 꽃처럼 웃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단두대의 칼날처럼 내 마음을 도려내고 저 뻔뻔한 가면 뒤에 숨은 뒤틀린 진실이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한 한정식, 하나하나 예쁘게 담긴 반찬들. 어머니, 드세요. 예비 사위가 권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를 보며 수진 씨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 말,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이 그걸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혼자 키운 걸 당신이 위로합니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하셨어요. 항상 웃으셨어요. 그래야죠. 딸이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한 거니까. 저는 겨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알고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예비 사위가 아버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안경 좀 닦아드릴까요? 그 순간 남자의 귀가 보였습니다. 귀 뒤에 작은 점, 갈색 점. 저는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처음 안아줬을 때 제품에서 잠든 그의 얼굴, 귀 뒤에 있던 그 작은 점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당신 귀 뒤점 닮았어요. 그때 제가 웃으며 말했었죠. 그래, 우리 딸 나 닮아서 다행이다. 그가 웃었었습니다. 행복했던 그때, 어머니, 예비 사위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비 사위의 아버지가, 아니,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두 아이 일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고개 숙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저를 숨기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 것뿐이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쉬려고 했지만 공기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부모님 좋은 분들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오늘 내내 안색이 안 좋았어요. 괜찮아. 조금 피곤했나 봐. 그럼 택시 타고 가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지하철 탈게. 엄마,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너도 오빠랑 가봐. 수진이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집 도착하면 꼭 연락 주세요. 그래.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지하철 안 사람들 틈 왜 살아있었느냐. 비명이 터져나와 입술 안으로 삼켰습니다. 빚쟁이를 피해 아이를 안고 숨죽이던 곰팡이 핀 반지하 방의 향기가 당신이 누렸을 새 가정의 온기에 비할 수 없어서 분통이 터집니다. 억울함이 텅 빈 거실에서 짐승 같은 통곡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아빠는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시린 거짓말을 믿으며 자란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에 저 뻔뻔한 가짜 시아버지의 진실을 내뱉을 순 없었습니다. 26해 동안 홀로 뒤틀린 손가락을 만든 그 억울한 세월이 분의 방바닥을 쳤습니다. 아픈 손바닥보다 당신의 평온한 미소에 멍이 듭니다. 꽃길만 걷겠다며 환하게 웃는 딸의 면사포를 이 추악한 비밀로 찢어발겨야 하는지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밤새도록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수진이의 전화가 정막을 깨트렸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진흙탕에 빠진 듯 젖어 있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통곡을 감기라며 삼켰습니다. 엄마 사랑해라는 딸의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제 짓무른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갈고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내려놓은 핸드폰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져 저는 차가운 방 한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 썩어가는 진실을 나 혼자 무덤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까. 수진이의 행복은 얇은 살얼음판 같아서 제 말 한마디면 산산조각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버리고 남의 집 아빠가 되어 있었다는 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내가 미친년이 되어 가슴을 치며 앓는 것이 아이의 면사포를 찢는 것보다 낫겠다 싶었습니다. 먼지 앉은 서랍을 열자 누렇게 변색된 사진들이 과거란 이름으로 나를 구속합니다다. 그 속에 남자는 턱시도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제 어깨를 감싸던 그 온기가 이제는 살을 애는 도둑놈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갓 태어난 수진이를 안고 귀 뒤의 점까지 나를 닮았다며 좋아하던 당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사진 위로 떨어진 눈물은 남편의 얼굴을 번지게 했지만 가슴속 배신감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당신 대체 왜 그랬습니까? 텅 빈 거실에 던진 물음은 대답 없는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잠 한숨 이루지 못한 새벽 창틈으로 스미는 푸르스름한 한기가 제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 어미의 목소리가 잠겼다며 정성껏 끓인 죽을 사오겠다고 합니다. 거울 속에는 퉁퉁 부은 눈덩이와 핏기 없는 얼굴을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저는 평소에 쓰지도 않던 분칠을 두껍게 덧발랐습니다. 화장으로 가려진 얼굴 위에 억지 웃음을 올리며 저는 딸아이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다시 가면을 씁니다. 저녁, 수진이가 왔습니다. 죽과 반찬을 잔뜩 들고 엄마, 제가 사왔어요. 그래, 고맙다.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 신혼집 이야기, 예비 시댁 이야기. 오빠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 대화도 잘 통하시고. 그 말에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좋은 분, 대화가 잘 통한다. 수진이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도 편하게 생각하시죠?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엄마 혼자 고생하신 거 안다고. 앞으로 저희가 잘할게요. 그 말,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할 자격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고맙구나. 수진이가 돌아간 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 해. 왜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왜 우리를 버렸는지, 진실이 뭔지, 딸에게 말할지 말지는 그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발길이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금자리를 틀었던 곳입니다. 26년 세월은 무심했습니다. 기억 속 좁은 골목은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산이 그 자리를 덮었습니다. 낯선 아파트 숲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서성였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누런 형광등 아래에서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듣자마자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직 살아계셨군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남편의 행적은 잔인했습니다. 사기 소동과 잠적. 그 말들이 살을 애는 칼바람처럼 박혔습니다. 관리소장이 알려준 지인을 찾아 지하철로 2정거장을 갔습니다. 낡은 골목 끝에 세탁소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뜨거운 스팀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눅눅한 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다리미를 쥐고 있던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돈 갚으러 온 거요? 거친 물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노인의 확신이었습니다. 10년 전 부산에서 남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 담배 연기가 섞였습니다. 비릿하게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낯선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손도 잡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26년의 수절이 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준혁이라는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그는 노인을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 뒤의 갈색점은 노인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점이 이제는 추악한 낙인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옛 신문을 뒤적였습니다. 박민우의 투자 사기 기사가 보였습니다. 그 옆엔 익사체 발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게 제 남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신은 진짜 서준혁이었습니다. 신분을 훔쳐 살아남은 것입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사정없이 요동쳤습니다. 그가 10년 전에 다녔다던 대한건설 홈페이지를 켰습니다. 대표이사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앉아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남의 인생을 훔쳐 딸의 시아버지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수진이의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다시 만나자는 들뜬 목소리. 딸의 행복이 제게는 납덩이였습니다. 저는 다시 가면을 써야 합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나 해운대 바닷가 어딘가에 그놈을 몰아세우고 따져 물어야 하나. 도서관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늪에 빠진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낯선 그림자 하나가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가 건넨 명함에는 탐정사무소 신우대표 강태식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빛에서 이미 모든 답을 읽어낸 듯 나직한 목소리로 박민우라는 이름을 꺼냈습니다. 부인, 혼자서는 그 기업 대표를 상대하기 힘드실 겁니다. 남자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내민 낡은 파일 속에는 남편과 꼭 닮은, 아니 쌍둥이라 해도 믿을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준혁. 1999년 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던 진짜 서준혁의 사진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죽은 친구의 신분을 훔쳐 새 삶을 살고 나는 이름 모를 시신 앞에 26년이나 제사상을 차린 셈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강 탐정은 집요하게 제 딸의 상견례와 그 남자의 관계를 물어왔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 힘든 진실을 고백하자 그의 얼굴도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 지금이라도 딸에게 말해야 한다는 그의 충고는 바른 소리였지만 제게는 잔인한 칼날이었습니다. 29년 평생 우리 수진이가 처음으로 저렇게 행복해합니다. 제가 참으면 돼요. 저만 모른 척하면. 눈물로 범벅이 된 제 호소에 탐정은 결국 한 발 물러서며 주말 식사 자리에서 그를 지켜보겠다 약속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 야위어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원피스를 꺼내 입으며 마치 내 마지막 자존심을 무장하듯 옷깃을 여몄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손끝이 사정없이 떨려왔습니다. 내 딸의 행복을 위해 이 지옥 같은 연극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숨통을 조였습니다. 약속 장소인 소담 한정식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손바닥은 이미 식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저는 서서히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회색 재킷에 깔끔한 셔츠. 26년 전 제가 직접 다려주던 셔츠에 빳빳한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태연한 태도에 숨이 막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누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세상은 무너졌는데 그의 세상은 오염 한 점 없이 평온했습니다. 정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안경 너머의 차분한 눈빛, 세월도 귀 옆에 작은 점과 코 옆의 흉터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제 시선 끝에 걸린 그는 분명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어 자꾸 찬물만 들이켰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심한 듯 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수진이의 웃음 섞인 호칭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들으려 억척스럽게 키웠는데 그 아비가 시아버지가 되어 눈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이 떨려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수진 씨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보며 말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로하는 기막힌 연극입니다. 예비 사위까지 거들며 저를 존경한다 말합니다. 위선적인 풍경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잘 보살필게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폐부를 찔렀습니다. 잠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저는 유령 같았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어도 가슴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버텨야 해. 복도 끝에서 웨이터 복장을 한 강 탐정을 보았습니다. 그의 짧은 끄덕임에 아주 조금 숨이 트였습니다. 저는 다시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지옥 같은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압구정의 대형 웨딩홀로 이동했습니다. 딸아이는 예비 사위의 차에, 저는 박민우의 차를 뒤따라갔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셨습니다. 수진이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한 얼굴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민우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움 혹은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 알고 있구나.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부 대기실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억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박민우였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복도 끝 창가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를요. 차분하지만 떨림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막혀왔습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고 여기 있습니까? 겨우 뱉은 제 말에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를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26년이 씻깁니까? 당신이 왜 우리한테 이래요? 저는 그의 팔을 붙잡고 소리 죽여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맞잡으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수진이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라는 걸 알면 안 됩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자격 없는 거 압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행복하잖아요. 진실을 알면 수진이는 무너집니다. 박민우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수진이의 결혼을 막으려 했지만 아이들의 사랑이 너무 깊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전이 복구되며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달려와 제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엄마, 많이 놀랐지? 걱정스러운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너덜너덜해진 뒤였습니다. 웨딩홀 투어가 끝났습니다. 여러 공간을 둘러본 끝에 수진이는 이곳으로 마음을 정했죠. 플래너는 계약 절차를 설명했고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예비사위 어머니는 오늘 시간이 참 좋았다고 했어요. 형식적인 말이었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일부러 박민우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결국 피할 수 없더군요. 아주 짧은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이 없었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부탁이었고 간절함이었고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인사만 건넸어요. 수진이의 차에 함께 올랐습니다. 처음엔 지하철을 타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날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를 탔어요. 차가 출발하자 수진이는 오늘 본 웨딩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다고 했고 그곳에서 결혼하는 상상을 하니 설렌다고 하더군요. 웃으며 말하는 얼굴을 보면서도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좋다, 괜찮다, 짧은 말만 반복했죠. 수진이는 예비 신랑 이야기, 그리고 그 부모님 이야기도 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참 좋은 분 같다고 했죠. 제가 편해 보이니까 자기도 마음이 놓인다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조여왔어요. 입술을 깨물지 않으면 무슨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제가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쉬라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죠. 차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차를 보면서요. 집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숨이 먼저 새어나왔어요. 그 다음에야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어떡하지요?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식이었어요. 그는 오늘 상황을 봤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고 제가 박민우와 단둘이 이야기한 것도 알고 있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민우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 수진이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 결혼을 막으려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는 말까지.
모두 털어놓았죠. 강태식은 그 말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막아야 할 상황인데 왜 막을 수 없다고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민우 아들의 출생 기록부터요.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걸어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걱정했죠. 저는 감기 기운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강태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직접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구석 자리였죠. 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준서의 출생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박민우가 실종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실종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서은혜라는 여자였어요. 부산 사람이었고 박민우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이중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서울에 있었고 다른 가족은 부산에 있었던 거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혈액형이었습니다. 박준서는 AB형, 박민우는 O형, 서은혜 역시 O형이었죠. 유전적으로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준서는 박민우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사를 더하자 김태준이라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서은혜의 옛 연인이었고 혈액형은 AB형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가 박민우의 군대 동기였다는 사실이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민우와 서준혁 그리고 김태준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관계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은혜는 원래 김태준의 연인이었고 아이의 친아버지도 김태준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박민우가 아버지 역할을 맡게 됐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혈연으로 남매가 아니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강태식은 DNA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우를 직접 만나야 한다고 했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때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식장 계약을 하러 간다는 말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만 겨우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사진, 신혼여행 사진,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사진 속 박민우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우가 만나겠다고 했다고요. 장소는 부산, 그의 회사 근처 카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핸드폰, 물티슈. 거울 속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밑은 어둡게 꺼져 있었습니다. 최대한 평소처럼 보이기 위해 화장을 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서울역에서 강태식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KTX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그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은혜의 과거 그리고 김태준이라는 남자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부산. 서은혜는 카페를 운영했고
김태준은 그곳의 단골이었습니다. 둘은 연인이었습니다. 1997년 김태준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을 때 박민우가 문병을 왔고 그때 서은혜와 처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서은혜는 임신했습니다. 아이의 친아버지는 김태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유증과 생계 문제로 김태준은 결혼을 포기했고 아이와 서은혜를 박민우에게 부탁했습니다. 박민우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 박준서는 태어나자마자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큰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박민우는 무리한 투자 사기를 벌였고 모은 돈의 절반은 아이의 병원비로 나머지는 숨겨왔던 도박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결국 사기가 드러났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부산에서 도움을 청한 사람은 군대 동기 서준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주 과정에서 사고가 났고 서준혁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려웠던 그 사고는 박민우의 죽음으로 처리됐고 박민우는 서준혁의 신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제사를 지내며 그가 죽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2009년 박준서의 병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이번엔 더 큰 수술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하려면 가짜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다시 박민우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갈 즈음 신분을 복구하고 건설 하청업을 시작해 밤낮 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박민우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딸 수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준서는 이미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박민우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아들은 무너지고 딸도 무너집니다. 박민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지 않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서은혜가 나타났고 그녀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대로 두어달라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혈연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며 저는 카페를 나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수진이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예식장을 계약했다는 말, 설렌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김태준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준서의 친아버지였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갈라놓을 자격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인생에는 항상 저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민우에게도 조건을 전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도 수진이 앞에도 나타나지 말 것. 멀리서 아무 흔적 없이 살 것. 그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웃습니다. 청첩장을 정리하고 예식 준비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혼자 웃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엄마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의 어둠이 제 영혼처럼 짙었습니다. 저는 탐정이 건넨 증거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종이 몇 장이면 그 남자를 매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에 휩싸일 딸아이의 미소가 눈앞을 가렸습니다. 저는 라이터를 켰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제 26년의 억울한 세월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 나만 입 다물면 된다. 나만 평생 바보가 되면 된다.
제가 되어 흩어지는 서류들을 보며 저는 엄마라는 이름의 결단 내렸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눈부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제 손등에 입을 맞춥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고마워.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천조각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맞은편 시아버지 자리에 앉은 그 남자를 봅니다. 그는 겁에 질린 짐승 같은 눈으로 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으로 저주를 보냈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절어 사세요. 당신은 내 자비에 기대어 사는 도망자일 뿐이니까. 수진이는 아름다웠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식장에서 버진 로드를 혼자 걷는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안고 갈게. 너는 몰라도 된다. 그냥 행복해라.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도 모르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비겁한 선택을 한 걸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행복해. 그걸로 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됐다고 스스로에게 말할게.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68살. 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은 결혼했습니다. 행복합니다. 곧 아이도 낳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 겁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희는 딸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진실 대신 그것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사자조차도. 하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